안녕하십니까. 인강드림하고 이지원 펠스에서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또는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법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강의와 관련된 거 말고,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거 말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툴 수 있는,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강의보다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기사에서 발췌해 가지고 그 기사 이면에 숨어 있는 각종 제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그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같은 것들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죠. 특히 이제 내가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같은 걸 임차했다가 뭐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을 때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잘 모르고 또 일반인들은. 그래서 다툼이 왔고 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특히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모르는 분들이 많지요.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저도 꼽사리 껴가지고 제 나름대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요, 최근에 제일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전세 사기. 그래서 이 전세 사기는 양이 좀 많아요. 좀 많아서 시리즈별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죠. 이거 보세요. 6개월 만에 80억 전세 사기 친 사촌 형제. 고급차 타고 주식 투자한다. 특히 이제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 많죠. 또 사회 초년생들이 많잖아요. 그 유일한 재산을 이렇게 사기 쳐가지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다 이런 걸 떠나서 시리즈로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전세 사기가 뭘까? 뭘 알아야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유형이 문제인데 굉장히 많아요. 전세 사기는 도대체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전세 사기 유형들을 어떤 게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자료로 국민들에게 나눠드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유형이 또 굉장히 많아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알아야 또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알아보고 그 유형별로 안 당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대충 이런 목차로 제목을 잡아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기사 보면 뚜껑 확 열리죠. 자, 그럼 먼저 전세 사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은 전세 사기가 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전세 사기라고 하게 되면 크게 보면 그냥 보증금 떼인 거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리고 배째라 그러죠. 또는 잠수를 타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 전세 사기인데, 사실은 이 전세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형법상 사기죄와 연결이 안 된다면 전세 사기라고 하더라도 소가리만 하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 금쪽 같은 천금 같은 내 보증금을 떼먹은 놈을 어떻게든 좀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 더 허다하죠.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된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전부가 다 전세 사기로 인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전세 사기라는 거 뭐냐 도대체. 특히 형법상 사기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세 사기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집주인이 있잖아요. 임대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마음을 먹고 단독으로 또는 공인중개사등과 결탁을 해서 특히 시세 등을 조작해서, 그럼 임차인을 속이겠죠. 시세가 4억인데 5억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 전세금은 4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죠.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증금 반환하지 않고 떼먹게 되죠. 이게 형법상 사기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갭 투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 갭 투자 중에 정상적인 갭 투자가 있어요. 갭 투자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사겠죠. 그게 투자 형태로 가는 게 갭 투자예요. 내가 내 돈 가지고 집 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여러분들도 주택 가격의 상승이 예상이 되면 영끌에서 사잖아요. 그죠?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를 투자하고 연결시킨 게 갭 투자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이빠이 땡겨가지고 주택을 사거나, 또는 기존의 보증금을 떠안고 주택을 사거나, 10억 아파트다. 그 아파트에 전세 7억 원 임차인이 있다. 그럼 나는 3억 원 가지고 집을 사는 거죠. 보통은 그러고 이제 뭐 이자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 나가면 7억은 어떻게 해주고 내가 들어가 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일 텐데, 그게 아니고 투자 목적이라면 그 전세금을 안고 집을 산 다음에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대출이나 기존 전세금 따위를 레버리지로 해서 계속 주택 구입을 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갭 투자가 되겠죠. 자, 이때 이 갭 투자는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 즉 금리를 상회해서 집값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자산 불리기 방법이 하나일 수 있어요. 문제는 금리가 급격히 높아져서 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해서 갭 투자한 사람이, 즉 처음부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경우, 이 사람이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주식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주식을 잔뜩 샀어요. 근데 떨어져요. 그럼 보통 주식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든 팔아가지고 손실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도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든 손실을 줄여가지고 주식을 팔아버리면 되는데,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매각 하나면 되는데, 주식과는 달리 주택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실물이 있으니까 잠수 타고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하고 같아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 형사처벌을 묻는 게 대단히 어렵단 말이죠. 처음부터 보증금을 떼먹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거나 또는 내가 지금 전세를 얻어야 된다 싶은 분들은 집주인이,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물건을 내놨는지, 아니면
집 하나 있는 사람이 내놓은 건지, 한두 개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진짜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구별이 대단히 어렵죠. 어려워요. 자, 요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제목을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따로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전세 사기라는 것은, 즉 형법상 사기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세 사기라는 것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증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진짜로 떼먹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게 이제 전세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기사를 볼 때도 그 기사 내용을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사 내용을 보다 보면 뭐 세무조 사건이라든가 좀 전에 봤던 그 사촌 형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다.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있을까? 이건 이제 앞으로 자세히 좀 다시 볼 건데, 대표적인 유형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전세 사기 유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라고 인정을 한 것 중에서 한 40% 정도가 딱 요 형태입니다. 즉 자기 자본 없이, 포인트가 뭐냐면 시세 조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세 조작을 하려면 거래량이 많고 실거래 가격 또는 공시가격의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등은 시세 조작이 어렵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런 거, 시세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세대, 또 신축 소형 오피스텔, 이거 이제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거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상 냉혹함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먹잇감이 되는 거죠. 갑이 빌라를 신축해요. 뭐 한 19세대, 20세대, 18세대를 신축합니다. 그럼 그 각 세대마다 주위의 시세를 따져보면 최대 3억이야. 한 세대당. 근데 갑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가지고 뻥튀기를 하는 거죠. 누구하고 결탁을 해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과 결탁을 하는 거죠. 4억에 뻥튀기 하는 거죠. 4억에. 그죠? 그래서 보증금을 3억 또는 그 이상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지들이 뻥튀기한 4억보다는 낮추겠죠. 어쨌든 그래도 진짜 시세보다는 더 받는 거란 말이죠. 전세금을. 그렇게 계약을 하죠. 이때 임차인은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인중개사 말을 믿거나 또는 감정평가의 감정평가액을 믿겠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은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또는 을이 그 보증금으로 갑에게 매매대금을 주고 이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거죠. 대출 받고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그럼 요 놈은 보증금도 받고 대출도 받고. 그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도 한 3억 이상 땡기고 대출도 땡긴단 말이죠. 은행도 감정평가사 평가가 들어가면 대출해 주겠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새로 지은 신축 빌라 가격 이상으로 돈을 땡기는 거예요. 당연히 돌려줄 생각은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배를 째죠. 또는 돈 한 푼 없는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이 주택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주택을 양수한 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임차인은 정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겠죠. 근데 정은 자력이 없어요. 갑이나 을은 잠수를 타버리고, 정은 신용불량자야. 자기는 그냥 빵에 들어가겠대. 그러면 임차인은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40%예요. 시세 조작이. 특히 이 40% 중에서 20%는 감정평가사까지 결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감정평가사도 돈 받고 평가액을 뻥튀기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믿냐 말이죠.
그죠? 이런 식의 전세 사기가 횡행하고 있더란 말이죠.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런 시세 조작을 통한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나중에 또 따로 테마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세 보증보험 계약이 안 된다. 절대로 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전세 보증보험 계약을 가입했다 해서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또 어쨌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묶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처음부터 보증금을 떼먹을 목적의 전세권 임대차 계약, 이게 전세 사기다. 그리고 대부분이 시세 뻥튀기다. 자, 기사가 이렇게 났었죠. A씨는 2019년 7월부터 서울 강서구 등지의 주택을 사들인 게 32채나 됐어요. 사촌형 B씨가 다른 중개보조원과 함께 실제 매매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할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A씨가 주택을 소유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32채를 사는데 대금을 안 준 거야. 대금을 뭘로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시세 조작을 해가지고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의 전세 계약을 그걸 받아가지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과 가격에 차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주택을 살 때 3억이 샀다. 전세는 3억 5천에 했다. 그럼 차익이 5천 아니에요. 그죠? 그 5천을 32채를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되나. 10채만 해도 5억 아닙니까? 그걸 나눠 쳐먹은 거예요. 이렇게 범죄 수익을 챙기는 이런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시세 차이, 시세 조작 아닙니까? 그죠? 주택을 판 사람은 그냥 3억 받고 팔았으니까 땡큐고. 그럼 이 경우에는 주택을 신축한 사람이 아니라 신축한 주택을 먹잇감으로 딱 삼은 거야. 아, 저거 시세가 주위 시세 3억이다. 그럼 내가 3억 주고 산다고 계약을 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과 결탁해서 보증과 결탁해서 3억 5천에 내놓는 거예요. 그럼 속는 거지. 아, 이거 시세 4억인데 싸게 나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3억 5천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중에 3억을 기존의 매도인한테 주죠. 5천 남았잖아요. 그 10채야. 20채야. 100채야. 100채면 얼마예요? 50억이잖아요.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32명에게 82억 원을 뜯어먹은 거죠. 그럼 이네들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전세 사기가 된다. 자, 전세가 뭔지만 일단 생각해 봅니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세 사기. 처음부터 보증금을 떼먹을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독 또는 공인중개사 등과 결탁을 한다. 그래서 시세를 조작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오늘 하나 알아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